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인생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일입니다. 네. 저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못 먹는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병이라고 하죠. 당뇨병 앓고 계신 분들은 늘 식사에 신경 쓰시고 그럼요. 늘 배고파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더더욱이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싶은 것이 당뇨병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한 20, 30년간 많이 늘어났고 뭐 통계에 의하면 한 2030년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한 17, 8년 후만 되면 인구의 14%가 당뇨 환자일 것이다. 그럼 한 6명 중 1명? 그런 꼴이죠. 그러니까 뭐 가족 중에 1명, 두 집에 1명 이런 꼴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당뇨 얘기를 좀 제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 내과의 윤건호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음식 조절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가요? 아, 물론입니다. 네. 근데 이 당뇨 환자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그게 아무래도 사회가 굉장히 급변한 게 우선 뭐 제일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몰랐던 이유가 아마도 우리가 유전적으로도 당뇨병에 좀 잘 걸리는 그런 뭐 인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서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소인, 그다음에 아주 급변하는 환경, 이런 것이 이제 아마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식습관이 바뀌고 많이 먹게 되고 영양이 과잉이 잘 되고 이런 먹고. 것도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그 정도가 있는데 지금 사회 변화가 이제 훨씬 그걸 좀 뛰어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한 번 시작되면 이렇게 뭐 멈추거나 뭐 끝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잘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큰 병들처럼 당뇨병은 뭐 당장 어떻게 되거나 그런 병은 아닙니다. 사실은 당뇨병이 와도 합병증이 발생할 때까지는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지만 이제 서서히 변해가기 때문에 뭔가 진짜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병이고요. 대신에 관리를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틀림없이 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가 결국 나한테 꼭 보상이 있는 거죠. 해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병이 다른 질환들은 예비하고 예방하고 대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당뇨도 역시 좀 안 오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50년 전만 해도 당뇨병 환자 보기 어려웠거든요. 저희가 아주 우스갯소리로 하면 노 교수님한테 말씀 들으면 예전에 이제 명동에 성모병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당뇨병 환자가 입원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쫓아갔어요. 야, 당뇨병 환자 입원했댄다. 구경 가야 된다. 이거 보기 아주 희귀 질환자가 있다. 그러고 이제 가서 왜 당뇨병이 생기셨나요? 당뇨병 환자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고 오셨다 그래요. 근데 요새는 뭐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그냥 뭐 지금 서울 성모병원이 뭐 커져서 한 1,300분 정도 입원하고 계신데 여기 한 150분 이상이 지금 당뇨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40년 정도에 한 10배 정도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점잖은 외모와 달리 말씀을 재밌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오늘 강의도 기대가 되니까 좀 전에 한 20년간 진행된다는 건 20년간 내가 모르고 있을 수다는 그렇죠. 얘기도 또 그럼요. 들려서 네. 오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겠다 싶어요. 예, 열심히 잘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시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당뇨병을 꼭 우리가 병이라고 좀 생각하지 말아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라는 게 아주 어려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재보면 한 70mg/dL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근데 어른이 돼서 보통 성인이 되면 한 뭐 80, 90 뭐 이렇게 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거의 100 뭐 이 정도 이렇게 갑니다. 이게 그 정도 보다시피 정상에서부터 점점 조금 나이를 먹어가면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그게 조금 더 일찍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가 이제 당뇨병이기 때문에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남보다 일찍 혈당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당뇨병이 내가 걸렸더라도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뭐 극단적인 예로 주사를 맞아서라도 혈당을 정상 범위로만 돌려놓으면 당뇨병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뭐 내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당뇨병이 있고 없고는
어떤 사인이 나한테 조금 일찍 온 거고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증후군을 내가 잘 조절만 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할 때 이제 환자분들 만나면 뭐가 궁금하세요? 그러면 뭘 먹어도 됩니까? 뭐 단 거는 안 좋다던데요. 기름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죠. 이제 이런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상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거지. 이게 굉장한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사하는 모든 것은 다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분도 그렇고 지방질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우리 몸에 없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중요한 3대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서 된다는 건 아니고요. 지나쳐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내 몸에 너무 과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없어서는 큰일 나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죠가 아니라 얼만큼이 적당할까요? 그렇게 이제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죠가 아니고 먹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가 나한테 적절할까요? 고기는 얼마큼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탄수화물을 우리가 얘기하죠. 탄수화물. 어떤 사람은 당분, 어떤 사람은 포도당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탄수화물은 뭐고 당분은 뭐고 포도당은 뭐야? 도대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말이 다르지? 이제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짚고 가보면 탄수화물 그러면 당질이 섞여 있는 전체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전체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당질들이 이렇게 엉켜져 있는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예전에 뭐 스타치다 아니면 밀가루, 쌀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뭉쳐져 있는 상태를 이제 통칭할 때 그냥 우리가 탄수화물 종류다, 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굉장히 크고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위와 소장에서 분해가 돼서 아주 작은 아주 하나의 그 사슬로 된 육탄당이라고 그러니까 6개의 탄소로 뭐 분해되는 작은 당이 되는데 그렇게 분해된 상태를 우리가 포도당이라 그러고 그 포도당 상태가 돼야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몸 안에 들어오면 몸 안에 있는 게 이제 포도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당, 혈당 그럴 때 얘기는 포도당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음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소화가 안 되고 뭉쳐져 있는 당분 상태, 그게 위장에 들어가서 잘 분해되어 있는 상태는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그 상태에서 몸에 흡수돼서 우리 몸에 혈중에 당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혈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당분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당분이 없으면 당장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돌아다니잖아요. 살려면 돈이 좀 있어야 어디 가서 좀 이거 살 수가 있는데 당분이 없으면 절대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방이 있는데 기름진 건 나쁜 거야. 동맥경화증이 생긴대. 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안 돼. 뭐 트란스 지방이 뭐야. 너무 많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방도 우리 몸에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건 세포지 않습니까? 이 세포의 막을 형성하는 게 지질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세포막이 흐물흐물해져 버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우리 몸의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대부분 지방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것이 특히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면 여러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 이제 기계적인 어떤 쿠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자에 편히 앉아 계셔도 뭐 별로 불편한 거 모르는 이유가 지방질이 쿠션 역할을 해줘서 내 몸에 방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석을 딱 안고 있는 건데 그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보지 배겨서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지켜주고 쿠션 역할을 해줘서 몸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의 저장 창고예요. 우리가 이제 뭐 급할 때 많이 먹고 한동안 굶어도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지방으로 에너지를 저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위 크기당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1g에 9칼로리로 다른 영양소보다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작게 많이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영양소를 우리가 힘들게 살 때를 대비해서 저장을 해놓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과다하게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나오죠. 복부 비만이 된다는 게 뱃속에 기름이 쌓여 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필요 이상의 저장 창고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질도 꼭 필요하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저장해주고 몸을 지켜주고 세포막도 쌓아주고 호르몬도 만들어주고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다해지면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고기 속에 지방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름진 고기를 좀 피해보자. 너무 맛있는 삼겹살 정말 먹고 싶고 가격도 괜찮고 정말 좋은 음식이고 정말 한국인의 아주 최고의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기름이 많다. 이제 그런 게 우리가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고기는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은 우리 근육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 근육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우리 몸의 활동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근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꼭 필요한데 그것도 필요 이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몸의 3대 영양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다.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건데 모두 다 과하면 병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3대 영양소. 그다음에 이 영양소가 몸 안에서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네랄, 그다음에 비타민. 이것이 이제 5대 영양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런 영양소는 모두 다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잘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영양소가 굉장히 3개가 있고 그걸 보조해주는 2개의 영양소가 있어서 5대 영양소라 그러는구나. 이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자, 그럼 오늘 얘기는 이제 당뇨병이니까 그 영양소 중에서도 약간 당분에 치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섭취를 해서 에너지를 내고 싹 써버리면 몸 안에서 없어지는 그런 이제 에너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밥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음식물이 위를 통해서 장으로 가죠. 장에서 이제 소화가 돼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단당류로 나눠진 다음에 작은 당분이 이제 포도당이 돼서 그것이 이제 장에서 흡수가 되면 혈액내로 넘어가게 됩니다. 혈액내로 간 것이 이제 어디로 맨 처음에 간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췌장이라는 데로 가요. 췌장이라는 데는 요 명치 끝에 뒷부분에 등허리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이렇게 권총같이 생긴 그런 모양의 어떤 췌장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췌장은 들어온 포도당을 금방 인지해가지고 영양분이 들어왔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월급을 타면 오늘로 다 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영양분이 들어왔으니까 요걸 쓸 만큼만 조금 쓰고 나머지는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장을 하려고 창고에 이제 오늘 추수를 해서 창고로 가져가는데 창고에 넣자 그러면 창고 주인이 그냥 넣으라 그러나요? 어디? 아니죠. 야, 돈 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돈이 이제 인슐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돼서 딱 들어온다. 피 속에 들어오면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얼만큼 먹었나를 인지해서 고기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분비해 줍니다. 인슐린을 분비해 주면 인슐린과 포도당이 같이 가는데 췌장의 혈액은 어디로 먼저 가냐면 간으로 먼저 갑니다. 간이 첫 번째 저장 창고예요. 그래서 간에다 포도당을 다 저장시킵니다. 저장시킬 때 인슐린이 먼저 가서 간세포를 여는 거예요. 간세포에 가서 야, 문 좀 열어줘라. 내가 돈 낼 테니까 문 열어줘라. 그럼 간세포가 문을 활짝 열고 간에다 막 저장을 합니다. 그럼 간은 자기가 받아들여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먹은 만큼 충분히 저장을 시키면 야, 난 다 됐어. 그럼 이제 간이 난 다 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열량이 인슐린과 같이 어디로 가냐면 근육세포로 갑니다. 말초로 나와서 근육세포로 가서 근육을 다 채워요. 그럼 근육도 이제 야, 나 다 먹었어. 이제 됐어. 그럼 고기까지가 사실은 우리한테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이죠. 딱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남았어요. 남으면 뭐 돈이 오래 쓰고 남았으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저장 창고가 어디냐면 그 다음에 지방세포에 가서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찐다는 거는 잉여 에너지가 남는 상태예요. 뭐 어떤 분은 와서 저 조금 먹었는데요. 뭐 운동도 많이 하고 굉장히 조금 먹었는데 체중은 어떠세요? 한 2kg 늘었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뭐 여러분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뭐 아드님께서 어디 뭐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공부한다 그러더니 와서 보니까 성적이 더 나빠지면 이거 공부 안 한 거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방에 있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나 똑같이 그것이 밸런스입니다. 들어오면 흡수되면 인슐린을 나오게 해서 인슐린이 간에 가서 저장하고 근육에 가서 저장하고 남으면 그 다음에 지방세포에 가서 저장을 해서 우리 몸이 쫙 저장이 됩니다. 그게 밥 먹고 나서부터 2-3시간까지 쭉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럼 먹은 영양소를 이제 충분히 쓰고 흡수된 포도당이 전부 다 이제 감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받아들였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근육은 이미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그걸 글리코겐이라는 영양소로 저장을 해놨다가 피 속에 포도당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기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도 한참 지나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근육세포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가 에너지화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한편 간에 저장된 이 에너지는 주로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계속 포도당을 만들어내서 우리 머리로 보내줍니다. 뇌세포는 참 다른 세포하고 이상하게도 포도당만을 써요. 그러니까 아주 코가 높아서 휘발유를 써도 꼭 고급 휘발유만 쓰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아마 이 이유는 우리가 잘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왜 뇌세포는 포도당만 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뇌세포는 포도당만 쓰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면 뇌세포의 기능이 서요. 그래서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막 위험 사인이 옵니다. 손발이 좀 떨리고 두근두근하고 식은땀도 나고 짜증도 나고. 여러분들 이제 배고플 때 생각하시면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원래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하고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늘 이 단 거를 가져다니다 저는 이 사탕 하나 먹고 시작하자 이제 얘기를 해서 어쨌든 저혈당을 피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저혈당이 생기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교감신경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교감신경 호르몬은 긴장시키는 호르몬이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혼나고 시험 보고 그럴 때 나와서 내 몸을 긴장시켜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몸이 떨리고 짜증이 나고 식은땀도 나고 뭐 이런 증상이 오는 겁니다. 그런 증상으로 우리가 경고를 했는데도 포도당이 더 떨어지면 뇌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혼수 상태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걸 저혈당성 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후에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는 꼭 포도당이 필요해요. 먹든 안 먹든 뇌세포가 쓸 양의 충분한 포도당을 계속해서 우리 몸에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계속 먹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먹어도 잘 괜찮잖아요. 정상인 사람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뇌세포에다가 쓸 만큼을 보내줘요. 예전에 아주 산풍사고 크게 났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17일 만에 우리가 구조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도 17일 동안 아무것도 없이 옆에 떨어지는 물만 드시면서 어떻게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왜 저혈당이 안 오지? 계속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이 간세포는 포도당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뇌에다 공급하는데 초기에는 영양소가 흡수됐으니까 피 속에 있으니까 됐고 피 속에 있는 영양소를 다 쓰고 나면 자기가 아까 포도당을 받아서 그리코겐으로 저장해 놨던 걸 가지고 녹여서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저장해 놨던 간 창고에, 간이라는 창고에 저장이 된 에너지는 한 9시간, 10시간 정도 쓸 수 있는, 한 7시간에서 10시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에 휘발유를 무한정 쓰는 게 아니라 통 속에 있는 양만큼만 쓰잖아요. 500km 갈 수 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10시간 정도 간에 저장된 포도당이 계속 나오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썼어요. 창고가 이제 비워버렸어요. 그럼 어떡하지? 간세포가 못 만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간은 또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당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른 영양소는 아까 지방세포에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유리지방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간세포에다 줍니다. 그럼 간세포는 그걸 아주 잘 받아가지고 또 당분을 만들어서 또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지방도 잘 안 나올 때는 근육도 부서져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나와서 또 당분으로 변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점점 말라가는 거죠. 근육도 줄고 기름세포도 줄면서 에너지는 계속 간으로 가서 우리 머리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나온 인슐린이 간에 가서 간세포를 열어서 일단 저장을 하고 간세포를 채우고 나면 남는 에너지는 또 바깥으로 나가서 근육세포에 다 저장을 하고 더 남으면 지방세포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먹는 게 많을 때는 지방세포가 늘어나면서 살이 좀 찌게 되고 먹는 거를 줄이고 많이 써서 운동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쓰게 되면 저장해놨던 에너지를 쓰니까 점점 체중이 줄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없어지고 그 에너지가 자꾸 없어지는 이유는 머리는 암만 자도 계속 꿈을 꾸고 뭐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쓰고 그 에너지는 간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만 많이 먹던 적게 먹던 알아서 다 조절하기 때문에 혈당이 한 80에서 100 정도, 뭐 맥시멈 암만 밥을 먹어도 한 120mg/dL 정도 내에서 큰 변화 없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사람은 야 내가 밥을 이렇게 많이 먹고 단 거를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난 소변에 당분이 안 나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서는 얘기대로 이게 너무 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80에서 120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돌아가요.
근데 콩팥이라는 데는 노폐물을 버리는 거고 좋은 영양소는 잡아줘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콩팥이 댐처럼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고 있어서 이것이 영양분이 바깥으로 넘치지 않도록. 그래서 혈당이 180을 넘기 전에는 절대로 소변으로 배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인 사람은 절대로 소변에 당이 나올 수는 없죠. 단 콩팥이 고장이 나면 당뇨병이 아닌데도 당이 소변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성당뇨다, 콩팥 때문에 생긴 당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적인 당뇨병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복잡해지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한번 다시 보면요. 쭉 넘어가 주시겠어요?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좀 넘겨주시기 어려운 모양인데 우리가 한번 보면 다음 장 볼까 봐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이 섭취되면 인슐린이 나오고 나온 인슐린은 간에다 저장을 하고 근육에 저장을 하고 남으면 지방질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저장이 되고 남으면 이제 공복이 이제 지나가서 식후가 된 거고 다음으로 한번 줘 보십시오. 예, 당뇨병이 그럼 왜 되느냐?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제 정상 대사는 여러분들 너무 아주 전문가처럼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5대 영양소가 있고 각각의 영양소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밥 먹을 때는 포도당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저장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저장이 끝나면 그 다음에 끄집어내서 쓰고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분해하는 상태가 되고 그것에 이제 키가 되는 것이 이런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얼마나 만드느냐, 간에 얼마나 잘 저장이 되고 간이 포도당을 얼만큼 만들어내느냐, 그 다음에 근육과 지방에 얼마나 잘 저장이 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의 포도당의 대사를 잘 조절하고 있는데 이것이 깨지면 당뇨병으로 가는 겁니다. 자, 어디로 깨지냐? 처음에 인슐린이 안 나오면 뭐 혈당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영양분은 쭉 섭취를 해서 포도당이 혈중에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포도당을 빨리 넣어줘야 되겠는데 창고는 비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뭐 이 길거리에 그냥 곡식이 넘쳐나는 그런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에는 먹을 게 널렸는데 실제적으로 집안으로 그걸 사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 것을 우리가 소아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 아주 어린 사람한테 갑작스럽게 오고 아주 심하게 와서 혼수 상태가 유발이 되고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병. 왜? 딴 데는 다 정상인데 인슐린만 분비가 안 되는 완전히 인슐린이 부족된 상태를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소아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 그렇게 표현하고 이분은 딴 데는 다 정상인데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슐린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당뇨병이다. 아주 굉장히 심한 형태의 당뇨병인데 뭐 불행 중 다행히 우리 이제 일본, 중국, 한국 같은 이런 동쪽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이런 1형 당뇨는 상당히 그래도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뭐 북유럽 쪽에 있는 굉장히 많아서 뭐 전체 당뇨병 환자의 한 10%, 그 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한 30명 이렇게 생기는데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인구 10만 명에 한 명 반 정도. 그러니까 그쪽에 보다는 뭐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죠. 그렇지만 아주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고생하시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우리나라에도 한 4만 명, 5만 명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있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런 그 1형 당뇨병은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약간 모자라요. 돈이 약간 모자른데 이 돈이 가서 이제 간세포하고 근육세포에 쓰여져야 되잖아요. 자, 돈이 있다. 돈이 있는 건 좋은데 이 돈이 중요한 거는 얼마를 버느냐가 하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우리가 잘 사나 못 사나에는 또 하나는 물가가 얼마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한국에서 쓸 때 또 이 돈을 가지고 일본 가서 살 때 이 돈 가지고 필리핀 가서 살 때 굉장히 달라요. 그죠? 물가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처럼 인슐린이 뭐 나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슐린을 5단위만 주사해도 혈당이 110 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5단위 줬는데 혈당이 500개, 1000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값어치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주 쉬운 생각은 그런 거예요. 창고가 꽉 차면 창고 주인이 이제 배가 나온 거죠. 뭐 예전에 창고가 텅텅 비었을 때는 야 그래 1,000원 내고 그냥 이제 쌀 10가마 놓고 가라. 그냥 비었는데 뭐 어떠냐 이렇게 하다가 창고가 꽉 차고 이제 스페이스가 이제 뭐 장소가 얼마 없으면 이 쌀 10가마 그럼 한 100만 원 내봐. 그럼 내가 뭐 저장해줄게. 그렇게 되는 거나 똑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세포 내에 영양분이 꽉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세포도 넣기 싫어해요. 나한테 필요 없는 영양소를 내가 왜 자꾸 이걸 넣어야 되냐. 그러니까 억지로 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인슐린 작용이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을 보인다.
얘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뭐 창고도 텅 비어 있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도 적은 분들은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이 아주 좋은 거죠. 자, 그러니까 베타 세포라는 데서 인슐린을 얼마나 만드느냐 그게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나머지 이 조직들에서 인슐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결국은 혈당을 어떻게 우리 몸에서 조절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제1형 당뇨병은 나머진 정상인데 인슐린을 못 만드는 아주 절대적인 상태로 특별한 형태의 당뇨병이고, 대부분 우리가 아는 95% 이상의 당뇨병은 제2형 당뇨병,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인슐린이 조금 부족하고 또 그나마 나온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져서 우리 몸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불균형으로 결국은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병으로 치환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성인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이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제2형 당뇨병은 누구나 비슷하지 않아요. 당뇨병이야 그럼 다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다 달라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말랐는데도 당뇨병이 와 있고, 어떤 분은 상당히 뚱뚱해서 당뇨병이 와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걸로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어떤 분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로 살고 있고, 어떤 분은 건강한 상태로 살고 있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사실은 인슐린은 어느 정도 만드는 거예요. 나오는데 작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분이고, 말랐는데 당뇨병이 오는 분들은 인슐린에 대한 작용은 괜찮은데 분비 자체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얼마나 나오느냐, 나와서 우리 몸에 얼마나 쓰이느냐, 쓰이는 데는 어디냐, 간과 근육과 지방세포에 가서 쓰여지는데 이 세포들이 잘 반응해 주느냐, 자 얼만큼 나오나 얼만큼 반응하나, 이 두 개의 평형이 결국은 우리 몸의 혈당의 정도를 조절하고, 많이 나오더라도 저항성이 심하면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 저항성은 별로 없는데도 인슐린 분비가 워낙 낮으면 아마도 이게 온다. 이런 특성을 이해하셔야 치료를 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그런 환경을 좋게 해서 저항성을 개선시켜줘야 빨리 당이 좋아지는 거고요. 돈을 못 버는데 너 아껴 써라 그런다고 어떻게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펑펑 낭비하는 사람은 아껴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아니고 못 버는 돈을 도와줘야죠. 그러니까는 저항성도 좋고 몸도 좋은데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은 조금 약을 빨리 쓰거나 인슐린을 빨리 선택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인슐린은 나오는데 환경이나 뭐 스트레스 이런 문제다 그런 분들은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하고 해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이해하면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한 게, 이런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다른 프로그램에 가면 어떻게 치료하죠? 뭘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사실은 중요한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는 거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리를 지금 이해하시는 겁니다. 영양소가 5가지가 있고 다 필요한 거야. 과하지만 않으면 돼. 그다음에 우리가 포도당을 생각하면 먹으면 저장시켜야 되고, 그 다음 먹을 때까지 끄집어내서 쓰고, 과다하면 살이 찌는 거고 모자르면 살이 빠져나가는 거고, 그런 것을 하는데 최적에서 인슐린이 얼마나 나오느냐, 인슐린이 간과 근육과 지방세포에서 얼마나 잘 작용을 하느냐, 이 밸런스가 문제야. 그 밸런스를 우리가 잘 보면 어디다 치료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무턱대고 저는 약 먹기 싫어요 선생님, 그냥 나는 어떻게 해볼래요, 그거 아니에요. 필요한 분은 빨리 써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뚱뚱한 분이 주사를 맞아보겠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체중을 빼고 운동을 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원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셨으니까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당뇨병은 말 그대로 당이 소변에 나오는 병이잖아요. 당이 소변에 나오는 병이에요. 그러면은 그 소변에 당이 나오니까 이제 병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당뇨병이라 그런 것이 소변에 당이 나오는 건 콩팥이 망가져도 아까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당뇨도 아닌데 당뇨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바른 언어가 아닌데 이 역사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병의 기록을 우리가 쭉 찾아보면 기원전 2000년,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파피루스라는 데 기록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잘 살다가 갑자기 목이 타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 살이 쭉쭉 빠지다가 갑자기 혼수가 돼서 잘못되더라. 근데 그 사람이 소변을 하도 많이 봐서 소변 냄새를 맡고 먹어봤더니 소변이 달더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북경에도 한 기원전 800년 전, 뭐 인도에도 기록이 있고 한국에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소변이 달면 그런 병들이 있고 그런 병이 있으니까 소변이 단병, 당뇨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왜 소변이 달아지는가 하면 이유는 피 속에 당분이 올라가서 피 속에 당분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근데 피의 당분이 높은지 낮은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을 채취해서 우리는 요새 뭐 너무 쉽게 피도 뭐 혈당도 재보고 다 하는데 그거를 못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1800년이 돼서야 겨우 이제 당분을 잴 수가 있었어요.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200년 전에 처음 이게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변이 문제가 아니라 피 속에 당이 올라가서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처음 안 겁니다. 그래서 원래 좋은 말은 고혈당증이에요. 피 속에 혈당이 높아져서 소변으로도 당이 나오고 피 속에 올라가 있는 혈당이 온몸의 세포에 이게 당분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세포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서 고혈당증이 맞지만 예전에 이제 뭐 역사적으로 그거를 몰랐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소변으로 당을 재는 건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피 속에서 혈당을 재서 진단하고 그걸 가지고 치료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렇게 된다.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거는 영양소가 어떤가, 왜 당뇨병이 생기는가, 당뇨병의 종류가 1형과 2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셨어요. 그 이외의 당뇨병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분류해보면 뭐냐 하면 기타 당뇨병. 근데 이 기타 당뇨병은 왜 기타지 이렇게 됐는데 비교적 원인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유전자 때문에 생겼다. 유전자가 확실히 밝혀진 당뇨병들. 그다음에 2차적인 원인 때문에 당뇨병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뭐 호르몬제를 썼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내분비적 질환이 있다든지, 췌장을 다쳐서 췌장 수술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확실한 원인을 가지고 생긴 당뇨병은 그 원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2차성 당뇨병, 아니면 기타 당뇨병으로 하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당뇨병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나는 전혀 당뇨병인지 모르. 당뇨병 환자분이 충분히 출산하실 수가 있어요. 아기를 가지실 수가 있죠. 그거는 당뇨병 환자가 임신을 하신 거고,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거는 나는 전혀 몰랐는데 임신을 한 후에 처음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임신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당뇨병이 생겼다가 출산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세요. 물론 아기를 출산하신 후에 한 5년, 10년이 지나면 상당수가 당뇨병으로 치환이 돼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스트레스를 내가 못 견디고 당뇨병으로 넘어갔구나. 나는 그만큼 위험하다. 그러니까 전체 임신하신 분 중에 한 3에서 5% 정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신 때 당뇨병이 진단됐고 출산하면 좋아지지만 잘 관리 안 하면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원인을 아는 우리가 2차성 당뇨병, 그 다음에 임신성 당뇨병 이렇게 넷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반은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또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인슐린이 작용이 잘 안 돼서 당뇨병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알았는데 왜 인슐린이 잘 안 나오지? 그 다음에 왜 인슐린 저항성이 안 되지? 이게 유전적인 거야? 도대체 환경적인 거야? 내가 많이 먹었고 뚱뚱해져서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운동을 하나도 안 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긴 거야? 인슐린 분비는 왜 그렇지? 이제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확실히 유전적인 소인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그런 것이 요새 와서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냐 하면 예전에 이제 당뇨병 그러면 잘 사는 사람한테 생기는 병, 서양에 많은 병, 동양에 별로 없는 병 이렇게 됐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최근 들어봤더니 아시아에서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군다나 이 아시아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인도가 10억이 넘고 중국도 10몇 억이 되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조금 올라가면서 거의 당뇨병이 서양만큼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특징적인 소견을 요약하면 뭐냐? 서양 사람들이 한 100년에 걸쳐서 서서히 당뇨병이 증가된 그런 현상을 우리 불과 20, 30년 만에 다 아시아에서 따라잡아 버렸어요. 좋지 않은 데서 금메달을 딱 한 겁니다. 뭐 거기에 선두주자가 거의 한국이라고 해도 뭐 무관할 정도 굉장히 당뇨병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렸다. 또 하나 특징적인 그거는 별로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데 당뇨병이 생겨요.
그 서양에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이제 당뇨병 센터에서 환자분들을 가끔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대단합니다. 이제 당뇨병이다 그러려면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복도가 컴컴해집니다. 이만한 분이 이러고 들어오셔야 당뇨병이 걸릴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옆에서 보세요. 그렇게 뚱뚱하신 당뇨병 없잖아요. 정상 아니면 약간 정상보다도 오히려 뚱뚱한 정도, 약간 뭐 과체중 정도지 굉장히 비만해서 생긴 당뇨병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만도는 서양보다도 적은데 당뇨병이 우리나라 쉽게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다르네. 그 다음에 또 젊어서 생겨요. 그러니까 뭐 예전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 55세 이후에 뚱뚱한 사람한테 생기는 병, 당뇨병 이렇게 아예 딱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달라서 55세는 아니고 30대부터 벌써 당뇨병이 많이 증가되기 시작을 해서 30대, 40대의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 서양에 비해서 벌써 4배에서 6배 높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당뇨병은 환경이 바뀌는데 굉장히 잘 반응을 하는구나.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폭발력으로 증가해 버리는구나. 근데 증가를 하는데 양상도 더 이상해서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도 쉽게 생기고 그다음에 젊은데도 생기고 이것이 정말 문제구나. 이런 거는 뭐냐면 종족 간의 차이가 틀림없이 있다. 그런 거죠.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뚱뚱하고 나이 들어서 생기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별로 뚱뚱하지 않아도 젊은데도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생길 수가 있다. 아시아 사람이 더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 종족 간의 차이라는 결국 유전자 차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뭔가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비교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령에 똑같은 정도의 비만하면 아시아 사람들이 서양인에 비해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3배나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형질이 우리가 뭔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유전 형질이 뭐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는 거는 복합적이다. 한 개의 유전자로 생기지는 않았다. 이런 거고요. 그것도 우성으로 한 번 생기면 무조건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열성 유전자들이 조합이 돼서 생기는 것 같다 하는 정도는 알았는데 그럼 어떤 유전자 조합이야? 수많은 유전자들이 조합되는 것 같아.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수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로 딱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근데 왜 이런 유전자들이 골라졌지? 왜 이 당뇨병이 생기는 유전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병이 많이 생기지? 이제 그게 이제 진화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굉장히 이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저는 이 그림 보고 참 굉장히 재밌는 카툰이죠.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고 이거 뭐 흥미롭다 생각하는데 그냥 재밌는 것만이 아니라 엄청난 지식을 내포하고 있어요.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전부 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야 남자가 이게 얼굴이 장군만 하고 이러고 배도 좀 둥둥이 나와야 이게 뭐 멋있는 사람이지 이게 말라가지고 다니면 이게 채신머리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숭배를 받았죠. 기원전 2000년부터는 이런 분들이 아주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족장하고 뭐 부족장하고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분들이 오래 살고 튼튼했어요. 굉장히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딱 생겼을 때 막 먹어서 몸에 충분히 저장해 놨다가 먹을 게 없을 때 급박할 때 버텨야 돼요. 그 끈질기게 살아남는 종족만 쭉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반해서 입이 짧고 뭐 잘 소화력도 약하고 그런 분들은 먹었다가 얼마 저장 못했는데 이거 한 달 동안 먹을 게 없네. 그냥 그동안에 다 잘못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유전자라는 건 뭐예요? 먹으면 쫙 흡수 잘하고 몸에 막 저장해 놓고 그러고 버티는 그런 힘이에요. 근데 평균 수명이 예전에 우리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60을 못 넘었어요. 50대, 40대가 우리 평균 수명이었으니까 그때까지 사는 데는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게 넘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 나가도 이게 왜 이렇게 많지?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지? 걱정이잖아요. 그런 게 많고. 그러면서 또 오래 살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2배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2배를 살게 되다 보니까 이런 뚱뚱한 게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을 일으키더니 그게 뭐 암도 만들고 중풍도 만들고 혈관도 망가뜨리고 여러 합병증을 만드니까 야, 날씬해야 건강하다. 개념이 바뀐 거예요. 개념이 바뀐 이유는 먹을 게 예전보다 풍족해지고 그 다음에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모양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날씬한 거를 숭배하고 있지만 유전적으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런 유전자가 보존이 돼 내려왔잖아요. 보존이 돼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만 우린 방심하면 조금만 마음 가는 대로 살면
금방 뚱뚱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왜 서양은 이렇게 뚱뚱해서 괜찮은데 동양이 뚱뚱해도 안 돼? 그거 아직 서양과 동양의 차이 있는 유전자가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아까 저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유전자가 열성 유전으로 조합이 돼서 나타난다. 근데 열성 유전이라는 건 한 개의 유전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유전자가 조합이 될 때 발현을 하는 그런 유전자 형질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근친 결혼할 때, 그러니까 아주 혈족 결혼은 아니어도 가까운 사람이 결혼할 때 같은 유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발현이 쉬워요. 그러니까 동양, 우린 뭐 한민족이다. 유전자, 우린 한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유전자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를 한 쪽이 그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유목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많이 그냥 뭐 징기스칸이 한번 쳐들어갔다 오고 아프리카가 올라왔다 하고 유럽은 막 섞여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굉장히 유전자가 섞이다 보면 우성 유전자가 도미넌트해서 조금 나은데 이런 혈족 결혼 그다음에 이렇게 섬에 고립돼서 산 뭐 나우루나 뭐 피지 이런 뭐 남태평양 군도의 당뇨병이 높고 피마 인디안처럼 미국에서 아주 고립돼서 산 인디안들의 당뇨병이 높고 아시안이 높은 게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나. 아, 유전적인 소인이 확실히 있었다. 자, 그럼 당뇨병이 유전 때문에 무조건 생기는 거냐? 절대로 아니에요. 유전병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 유전자 소인을 타고나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뭐 유산을 뭐 많이 받은 사람만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유산은 유산일 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죠? 얼마든지 받아도 많이 받아서 펑펑 낭비해서 쓰면 금방 못 살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을 받았어도 내가 규모 있게 하고 생활을 잘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는 우리는 뭐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당뇨병이 생깁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뇨병이 있으면 한 100명 중에 10명, 한 10배 정도 올라가요. 두 분 다 당뇨병이면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소인은 있지만 미리 알아서 조절하면 안 생기는 쪽에 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전이 있지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건 있지만 환경만 잘 해주면 얼마든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인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그 환경 인자가 왜 그렇지? 진짜 그래? 그 증거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보면 되죠. 유전자가 뭐 그렇게 몇십 년 만에 확 바뀌는 거 아닌데 어떻게 3, 40년 전에 한 명도 없던 당뇨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런 건 유전자는 있잖아요. 바뀐 건 환경이에요. 아, 내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30년 전처럼 우리 부모님들처럼 식사하고 운동하고 살면 괜찮고 지금처럼 되면 상당히 위험해지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오늘은 제가 일본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일본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 때, 뭐 중국 분들이 또 미국에 가서 살 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했을 때 나타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히로시마에 사는 일본인들의 남녀 당뇨병은 5%에서 8%에 불과한데 LA로 이주를 하니까 14%, 18%. 그러더니 하와이로 가니까 20%로 가버려요. 아, 일본 사람이라는 똑같은 유전 형질을 가지고 2세가 LA에 살고 하와이에 산다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된다는 것만 가지고 당뇨병의 유병률이 2배에서 4배까지 올라가 버리는구나. 이거는 환경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 유전 형질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 다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이거는 환경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질병이구나.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를 했어요. 아, 이거 뭐 미국 갔더니 무진장 먹었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됐겠지. 뭐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라웠게도 총 칼로리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약간 많은 정도예요. 총 칼로리는. 뭐가 달라진 거야? 영양소의 배분이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사시는 분들, 예전에 사시던 분들은 복합 당질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미, 뭐 잡곡, 뭐 이런 그 좀 복합적인 그다음에 과일도 좀 뭐라 그럴까 좀 덜 달고 좀 뭐 섬유질이 많고 야채 섭취가 좀 많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합 당질을 많이 먹었는데 미국에 가고 이렇게 이민한 사람들 보니까 단순 당분 아주 대표적인 게 소다에 콜라 같은 음식, 아주 단 설탕. 빵을 먹어도 거기에 뭐 굉장히 당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갈아가지고 하얗게 만든 설탕은 굉장히 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먹어도 실제적인 양으로는 굉장히 많은 거죠. 왜 그런 식으로 단순 당분이 늘어나고 복합 당질이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당분 섭취가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드는 거를 전부가 뭐가 치환을 하냐 하면 기름기가 치환을 해요.
지방 섭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단순 당분이 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단순 당분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단백질 섭취는 생각보다 비슷해요. 단백질 섭취는 거의 변동이 없이 비슷한데 기름기, 특히 막 튀긴 음식들, 기름진 고기들 그런 거에 대한 섭취가 많구나. 그 다음에 단순해. 너무 이렇게 정제된. 그 다음에 과일도 최근 과일은 안 좋아요. 너무 달아요. 그냥 퍼석퍼석한 사과 이런 게 맛있는 건데 지금은 꿀 사과잖아요. 다. 우리가 과일 하나가 어디 그냥 웬만큼 먹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과일을 정말 드시고 싶어 하는데 환자분들이 저도 안타깝지만 들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달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냥 해야 되고 아니면 좀 거칠게 좀 든 단 토마토든지 참외도 속 벗기고 이렇게 해서 먹는 정도가 좋지 단 과일은 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질, 특히 튀긴 음식, 그다음에 아주 기름진 고기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아주 안 먹는 건 아닌데 조심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아주 단 케이크들, 그다음에 소다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피하고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는 당뇨병은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온다.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굉장히 시기가 중요하다. 시기가 중요한 건 많이 먹고 적게 먹고보다도 너무 이렇게 정제된 그런 단순 당분 그런 걸 피해야 되고 기름기를 좀 조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운동이에요. 운동. 얼마나 잘 운동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PPT를 한번 보면 우리 사람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라 가져왔는데 앉아서 TV만 보고 콜라 마시면서 개를 운동시키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아주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죠. 이게 남이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게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음 거 한 번 더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니, 운동하러 간다고 피트니스 센터를 가면서 꼭 에스컬레이터를 타요. 계단을 죽어도 안 탑니다. 다음 그림 한 번 더 볼까 봐요. 이게 제가 당뇨병 학회 가서 찍은 건데 당뇨병 한다는 의사들도 죽어도 계단을 안 걷습니다. 여기 한 두 분 걷고 나머지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지만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리모컨이 체중 1kg를 늘렸다. 그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계산을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정도 TV를 본다. 근데 하루에 2시간 TV를 볼 때 채널을 6번에서 8번을 바꾸더라. 근데 미국 사람 소파에서 TV까지 거리가 몇 미터. 그걸 갖다 1년을 왔다 갔다 한 칼로리를 계산하니까 7,000kcal가 되는 거예요. 그 7,000kcal면 그게 1kg입니다. 1kg이 된다. 야, 그럼 계속 1kg씩 늘어야지 왜 늘고 마냐? 그랬더니 1kg가 늘면 그 1kg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1kg에서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 거죠. 예전에는 버스 타고 다니시던 분들이 자가용 몰아보세요. 틀림없이 2, 3kg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걷는 양이 뚝 떨어져서 그래요. 계단 다니시던 분이 엘리베이터만 타도 또 1kg가 느는 거예요. 그럼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던 걸 요번에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게 또 2kg구나, 이거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하나의 작은 습관이 이걸 바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당뇨 환자분 만나서 운동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피트니스 끊어가지고 열심히 갑니다. 그럼 제가 그 돈 줘 주십시오. 절대로 안 갑니다. 제가 보고 3개월 이상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제일 또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주 우스갯소리를 한 번 더 하면 제 친구가 피트니스 센터를 갔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를 가가지고 저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20%인가 30%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 기분 좋다, 깎아준단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조금 더 깎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50% 깎아주면 안 됩니까? 그냥 한번 농으로 해봤대요. 근데 주인이 아래 위로 보더니 누구세요? 그러니까 요 앞에 병원의 의사입니까? 맞다 그랬더니 50% 내고 가십시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나오다가 생각했더니 야, 내가 속는 거 아니야? 이거 내일 문 닫는 거 아니야? 놀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왜 깎아줍니까? 도대체 나 이 불안합니다. 했더니 그 주인 얘기가 내가 의사치고 이거 3개월 끊어가지고 3번 이상 오는 사람을 못 봤다. 당신은 50% 냈지만 그 돈 다 그냥 공돈이다 내 거. 그랬는데 진짜 자기가 3개월 동안 5번밖에 못 갔다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 양반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외로 할 수 없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고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꿈을 갖지 마시고 얘기 드린 겁니다. 야, 리모컨만이라도 없애보자. TV 걸어다 한번 가서 채널을 바꿔보지 뭐. 차를 꼭 가져가야 되는 날 빼놓고는
그냥 공공, 우리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한번 해보자. 그거는 바꿀 수 있잖아요. 사실 맘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바꾼 거가 3kg, 5kg를 뺄 수가 있고 체중 1kg당 당뇨병이 오는 거를 쉽게 그냥 예를 들어보면 1년, 2년을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5kg 빠지면 10년을 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습관이 바꿀 수 있으니까 뭘 크게 바꾼다, 뭘 내가 새로 해봐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직업이 또 우리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40%, 전체 직업군의 40%가 농업, 임업, 수산업이었어요. 1960년대만 해도. 그것이 1980년대 오니까 15%로 떨어지더니 최근에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6%밖에 안 돼요. 다 뭐냐 하면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우리 이제 뭐 IT다 뭐 이래가지고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컴퓨터 하는 사람들 절대 조절 안 돼. 컴퓨터 속도 느리다고 이분들은 보니까 밤에 일을 해요. 그러니까 딱 낮에는 자고 밤 쪽 저녁 되면은 피자 이만한 거 한 판 하고 콜라 딱 들고 딱 가서 딱 세워놓고 네가 빠른가 내가 빠른가 보니 쫙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밤새도록 하고 아침에 떡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당뇨병에 안 걸리면 이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건전하게 바꿔나갈까 이런 생각을 저희도 해야 되고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음식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나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좀 적절할까? 우리나라는 서양하고 똑같은가 그냥 원칙만 지키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저희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서양하고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똑같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똑같이 이제 점점 대사증후군이라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남녀가 똑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곡선을 보여서 뭐 남녀가 나이가 들수록 똑같이 당밀이 올라가요. 근데 한국은 그래프가 상당히 다르죠. 모양이 달라요. 물론 진단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100%라고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여러 연구 결과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나요. 굉장히 재밌는 건 남자는 확실히 젊을 때 여자가 낮은 데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이 높은 율이 서양보다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남자는 젊은 남자한테 병이 많은 거예요. 대사질환이 뚱뚱하고 뭐하고. 그런데 반해서 여자는 잘 가다가 폐경기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저게 뭐지? 굉장히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누구도 지금 뚜렷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게 우리나라 어머니들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서 한 10여 년 전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들하고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생들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확실히 남자는 서울 고등학교 도시 지역 애들이 뚱뚱해요. 키는 똑같은데 한 8kg가 무거워요. 그러면서 혈당도 높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 도시 지역에서 이런 노출이 많구나. 어머니들이 남자 학생들은 막 먹이는 거예요. 뭐 네가 좀 뚱뚱하면 어떠냐. 그냥 뭐 입시가 있고 그러니까 보약해 먹이고 뭐 하니까 그냥 뚱뚱해져서 20대 막 뚱뚱해지고. 그러더니 이제 장가를 보내면 또 가서 또 꼭 그 며느리를 또 뭐라 그러잖아요. 네 남편 얼굴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요새 또 그러면 또 부인이 막 해먹고. 그러니까 뭐 남자는 계속 쪄갑니다. 이제 한 40, 50대까지 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님 힘이 약해지면 이제 부인한테 구박을 받기 시작하면 못 먹나 봐요. 남자는 50이 넘으면서 비만도가 떨어져요, 이상하게. 이게 왜 그런가? 근데 이게 확실히 대접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게 어머님을 잃으면서 아주 힘이 급격히 약해지고, 이때 이제 여자분들이 힘을 얻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별로 이제 보이는 게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내 몸매도 신경 안 쓰고, 뭐 이제 내가 이제 이만큼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마음껏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또 놀라운 거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젊어서는 건강하잖아요. 서양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근데 겉으로만 건강한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여학생, 지방 여학생 봤더니 서울의 여학생이 더 날씬해요. 더 날씬해. 더 건강하겠구나. 봤더니 혈당이 높아요. 날씬하면 좋아야 되는데 이거 왜 높아? 이렇게 봤더니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안 하고 앉아가지고 다이어트만 한 거예요. 다이어트만. 그러니까 아주 날씬하죠. 아주 날씬. 근데 워낙 날씬하니까 병이 생길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젊어서 계속 다이어트하고 임신 초반까지 계속 결혼해서 초반까지 잘 가다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이거 아기 하나 나면 한 3kg 늘고 또 하나 나면 또 3kg 늘고 그리고 체중이 쭉쭉 늘어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근육이 있어야 에너지 소모율이 큰 겁니다. 에너지를 펑펑 써줘야 많이 먹어도 그게 소화가 되는데 근육이 없으니까 에너지 소모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금방 살이 쪄버려요. 그러니까 이 출산 후에 한 서너 달 그냥 가만히 쉬잖아요. 그때 조금만 먹으면 그냥 쪄버리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율이 워낙 작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서양하고 달리 남자는 확실히 어려서부터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시키고 운동도 좀 지키고. 여자인 경우에는 다이어트 젊어서 필요 없다. 오히려 조금 지금보다 더 먹는데 문제는 운동 좀 시켜야 되겠다. 이건 학교 운동을 꼭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예전부터 바람인데 체육 시간에도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운동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근육이라는 게 좀 불행히도 나이가 많이 먹으면 열심히 운동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량을 늘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좀 이해하고 어머님들이 어이구 내 귀여운 아들 그래가지고 자꾸 먹이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다이어트를 시켜서 적절하게 체중을 좀 유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는 운동도 좋지만 뭐 공부도 좋지만 운동을 다이어트보다는 운동을 좀 더 해서 건강한 체격을 유지시켜 주는 게 노년에 진짜 자기 건강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한국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연구가 있어야 될 그런 분야인데 어쨌든 그런 특성을 좀 잘 이해하시고 한번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나머지 한 5, 6분 동안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당뇨라는 게 이제 왜 생기는지 아셨잖아요. 우리 몸에 당대사가 어떻고 이게 깨지면 인슐린이라는 게 뭐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뭔지도 알았고 그런 이유로 1형 당뇨병이라는 게 있고 2형 당뇨병도 생기고 여타 당뇨병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아시아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보이는 거 보니까 확실히 유전적인 소인은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유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같이 겹쳐 있어. 그럼 유전과 환경이 같이 결합해서 생기는 병이 당뇨병이고 그것이 베타세포와 간 근육에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병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한국의 특성은 남성은 좀 젊어서 비만한 게 문제고 여성은 근육이 부족해서 나중에 비만해질 수 있으니까 초기에 운동을 많이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제 거기까지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나갈까? 이제 그런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거 하는 것은 큰 생각하지 마요. 내가 확 생활을 바꿔야지. 절대로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조그만 것부터 확실하게 바꾸시면 좋습니다. 아주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금연. 그 다음에 술량을 많이 줄이는 거. 예, 굉장히 그냥 재밌게 흥미롭게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 하나 안 피면 당뇨병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것이 대사질환에만큼 혈관에도 당뇨병만큼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하나만 끊어줘도 확실히 좋아요. 근데 거꾸로 담배를 왜 펴야 되나요? 뭐 이게 스트레스가 풀린다는데 진짜 풀리나요? 이거 누가 제보기를 해서 괜히 습관일 뿐이에요. 사실 마음속에 딱 뿌리를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금주 금연 해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되는 거고 술도 너무 그냥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죠. 회식 가서 부어라 마셔라 고기 구우면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식사는 건강하게 하고 그냥 가볍게 한두 잔 만주 없이 그냥 한두 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건 좋지만 너무 과음하는 습관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중은 좀 적게 나갈수록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 벌고 유산이 얼마 있는데 우선은 내가 요걸 가지고 노후까지 건강하게 살려니까 좀 아껴 써야 되겠잖아요. 아껴 쓰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집을 좀 줄이면 돼요. 그죠? 뭐 한 60평짜리 집에서 하는데 한 40평 가면 일단 기본 생활비가 확 줄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나머지를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유지하면서 나머지를 줄이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체중을 한 2, 3kg 확 줄여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나머지 뭐 좀 식사하시고 이런 게 훨씬 더 편안해져요. 그래서 체중을 잘 관리하는데 이 체중을 관리하면 어떻겠어요? 체중이 줄어들고 창고가 비니까 인슐린 효과가 좋아지죠. 그럼 인슐린을 덜 만들어도 혈당이 잘 떨어지죠. 그러니까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부담이 적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췌장에 부담을 적게 해주면 비교적 내가 유전적으로 인슐린을 조금밖에 못 만드는 사람이라도 그거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체중을 과하지 않게 우리가 좀 유지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표입니다. 이 체중을 줄여주는 게 인슐린 효과를 줄여주기 때문에 결국 베타세포도 좋게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굉장히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차 놓고 다닌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5층 이하는 무조건 걸어 다니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무조건 한 숟가락 남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한 숟가락 남기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한 숟가락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천히 드시면 돼요. 빨리 먹어서 많이 먹는 겁니다. 천천히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해야 될 게 간식하지 마세요.
식사 때 오히려 조금 넉넉히 드시고 식사가 딱 끝나면 다음번 식사까지는 그냥 이거 있어요. 이거 먹고 떡 하나 먹고 뭐 하나 그게 그냥 여자분들은 그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그건데 그런 간식이 문제고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만 먹으면 에너지기 때문에 확 쓰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저혈당 증상도 오고 배고파져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조금 먹지만 고기하고 지방들도 같이 조금 먹어줘야 든든하게 다음번 식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밥에다 물에다 김치만 탁 먹고 나면 서너 시간 지나면 배고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가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꼭 생각하셔서 균형 잡히게 하고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잘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에서 중요한 거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세요. 하느라고 한 거 같은데요. 얼마나 하셨는데 그냥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마시고 만복에 차고. 자, 내가 도대체 야 우리 집부터 저기까지 얼마 다 재놓으세요. 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얼마 뭐 쭉 재놓고 그 다음에는 다 아니까 저녁 때 들어와서 탁 생각하면 아, 내가 여기서 오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오니까 몇 걸음이네. 만보 채워서 오케이 안 되네 나가서 걸어야죠 저녁이라도.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시고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의사가 누구냐 명의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가서 얘기 듣고 저기 가서 얘기 듣고 그러지 마시고 주치의와 잘 상담을 하시고요. 오랜 병을 아시다 보니까 귀가 얇아져서 뭐 무슨 얘기가 좋다더라. 정말 이상한 거는 의사 앞에 놓고 친구 얘기를 해요. 친구가 그러던데 제가 지어드린 약은 안 드시고 친구가 이거 먹어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친구보다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잘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전문가를 앞에 두고 비전문가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서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 그러지 마시고 주치의와 조금 잘해서 잘 상의를 하시면 아마 잘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유연한 강의 감사합니다. 그동안 생활 습관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병을 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아까 스트레스 얘기를 초반에 하셨는데 이제 후반에 안 해주셔서 스트레스도 당뇨에 나쁘군요. 예, 굉장히 나쁜데 이제 우리 의사들이 스트레스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많이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지질 않아요. 운동 얼만큼 했어? 그럼 야, 나 몇 분 했어? 뭐 이게 좀 재졌잖아요. 체중 얼마야? 이거 확실하죠. 얼만큼 드셨습니까? 이거 알겠는데 스트레스 얼만큼 받으세요? 좀 받아요. 이게 몇 점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너무 이상한 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달라요. 어떤 분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도 멀쩡하고 어떤 분은 아니고 그래서 좀 어려워서 말은 못하지만 확실하게 영향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는 꼭 푸셔야 됩니다. 예, 정말 당뇨에 대해서 알기 쉽게 그 원리부터 뭐 예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죠? 더 이상의 강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로부터 좋은 강의 들으셨고요. 선물 소개해드릴 시간이네요. 친환경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동남보건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 NS몰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생생 토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이런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